제36차 원내정책회의 개선안을 김동철 원내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국민의당 제36차 원내정책회의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철 원내대표님 모두 발언 있으시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낙연 총리가 국회 인준을 받았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70년 대한민국 헌정사에 책임 총리로서의 전범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또한 도지사의 경험을 살려 지방 국권과 국가 균형 발전의 기틀을 세워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의회 민주주의자로서 대통령이 약속한 개헌도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정부 측에 추경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참석해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태도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공공일자리 7만 개 중 공무원 1만 2천 명 증원 방안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국가공무원 4,500명에 대한 교육훈련비 100억 원만 반영되어 있지만 지방공무원을 포함해 1만 2천 명의 공무원에게 들어가는 예산이 연간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들이 정년까지 30년을 근무한다면 무려 15조 원의 재원이 소요됩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이처럼 차기 정부의 30년 동안 두고두고 부담을 전가시키는 경직성 예산을 문재인 정부가 독단으로, 그것도 번외사안이 아닌 추경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수요 조사를 통해서 국민 안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인력부터 점진적으로, 그것도 본 예산에 반영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1조 원 규모의 추경이 곧 국회에 넘어온다고 합니다. 청년 일자리 부족의 심각성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세금으로 공무원 숫자를 늘리겠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세금으로 손쉽게 만든 일자리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이 예산을 세우면 재정 낭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추경은 구체적인 지출 계획보다 추경의 규모가 먼저 발표되었습니다. 이것은 쓸 돈의 규모를 미리 정해놓고 쓸 곳을 찾는 선호가 뒤바뀐 예산인 것입니다. 이번 추경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기념 추경이고, 그리고 낙하산 추경입니다. 우리나라의 일자리 부족은 경기 순환상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편의적 대응보다는 경제의 구조와 체질을 바꾸는 노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당의 입장입니다. 국민의당은 정권 초기인 점을 감안하고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여러 하자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총리 임명 동의안에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재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국민의당은 이번 추경을 아주 꼼꼼히 따질 것입니다. 청와대가 윤영찬 네이버 전 부서장을 국민소통수석으로 임명한 데 이어서 정혜승 카카오 부서장을 뉴미디어 비서관에 내정했다고 합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우리나라 포털 시장의 1, 2위를 점유하는 사업자이며 국민 60%가 매일 첫 뉴스를 인터넷 포털을 통해서 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에 수만 건씩 쏟아지는 뉴스 중에서 어떤 뉴스를 선택하고 어느 화면에 배치할지 취사 선택하는 게이트키핑을 통해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네이버와 카카오의 전직 임원을 임명해서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만, 이들의 임명으로 현 정부가 포털과의 유착관계로 흐르고
포털을 통한 여론 조작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까 경계심을 갖습니다. 아울러 대선 당시 네이버가 실시간 검색어나 연관 검색어를 당시 문 후보에게 유리하게 조작했다는 의혹이 아직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탄핵 정부과 조기 대선으로 국정공백 기간이 장기화되고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매우 혼란스러운 위기 국면에서 오히려 국민들께서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공약한 원칙을 충족하지 못한 총리 후보자를 국민의당이 수용하고 합의한 것은 이런 국가와 국민의 대승적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당과 소속 의원들의 구국적 결단이 있었음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로서 이낙연 총리께서는 책임 총리의 시대적 사명을 반드시 다하셔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봉사하고 사랑받는 총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어제 표결이 있었는데 자유한국당이 표결에 불참한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이 청와대와 여당이 자유한국당이 생각이 좀 달라도 같은 의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최선을 다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 바라고 자유한국당 또한 의회 절차에 동참을 하셔서 반대 의사를 당당히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회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길일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의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대 실업률이 작년 9.8%에 이어서 올해 1분기에는 10.8%를 기록했습니다. 아르바이트, 입시 준비생 등을 포함한 체감 실업률은 더욱 심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일자리 경험이 없는 20대도 7만 5천 명으로 2000년 이후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일자리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합니다. 청년 실업 문제의 근본 대책은 민간 부문에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또한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답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강소벤처기업 지원, 그리고 창업, 창직 육성 과정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민간 중심의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에 당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81만 개 일자리 창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진표 국정기획 자문위원장께서 대선 시절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일자리 81만 개 창출에 대해서 고용의 질을 개선해서 선별해서 정규직으로 바꿔주자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초 약속했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81만 개 중에서 64만 개는 정규직,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은 공무원 일자리 17만 4천 개만 하겠다는 것인데요.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은 64만 개의 고용 전환이 아닙니다. 신규 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고용 전환은 기존에 있던 일자리에 대한 질적 개선이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김 위원장의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고 약속 위반이고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께서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어 놓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그리고 정부 여당이 일자리 추경 숙지원을 편성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문재인 정부가 창출하겠다는 81만 개의 일자리의 실체가 무엇인지, 또 그걸 어떻게 창출하겠다는 것인지, 실행 방안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관보 개시를 끝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정 역사 교과서가 공식적으로 폐기되었습니다. 지난 2014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역사 국정 교과서 논란은 3년 3개월 만에 끝난 것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드러나면서 동력이 크게 떨어지긴 했지만 교육부는 올해 들어서도 국정교과서를 사용할 연구학교를 모집하는 등 미련을 버리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정권이 교체되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19일 만에 국정교과서 폐기 지시를 내리자 그때서야 폐기 작업에 들어갔고 이후 절차는 매우 간단했습니다. 국정과 검정 교과서를 구분해 놓은 교육부의 고시만 수정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이었지만 교육부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한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논란 속에 44억 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과 관련된 책임진 분은 딱 2명뿐입니다. 잘못된 정책과 여론 호도로 인해 우리 사회에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초래했던 지난 정부 책임자들과 이준식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들은 이제라도 진실성 있는 사과와 반성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추경 관련해서 정부의 기재부의 예산실장 등이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국회 각 당을 돌아다니면서 사전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일정상 내일 추경에 대한 상세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고 다음 주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추경의 목적으로 가장 앞세운 것이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에서의 격차 완화라고 설명하였고 또한 청년 실업의 심각성으로 인해서 추경이 필요하다라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다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것 외에는 딱히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에 관한 내용은 미흡했다고 판단이 되고 또한 공무원 일자리에 대한 공무원 채용에 대한 예산은 교육훈련비 약 100억 원 정도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굳이 추경을 통하지 않고도 예비비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추경이 필요하냐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약 11조 원에 대한 자금이 어디로 투입이 될 것인가는 상세 내용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어제 설명 자료를 기초로 봤을 때는 각종 기금이나 모태펀드 등에 출연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그런 기금들과 펀드에 과연 자금이 부족해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느냐부터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불효불급한 사용처에 굳이 추경을 통해서 재원을 쓸 이유가 있느냐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아마도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다른 당에서도 지적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가 소통을 중시한다면 어제 나온 국회 의견들을 좀 더 반영을 해서 다시 추경 계획을 짜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확정된 일정에만 맞추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또 추경을 밀어붙이기를 한다면 이것은 추경의 목적에도 맞지 않고 이후에 국회와의 협치도 원활하게 되지 않는 또 다른 분란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어제 나온 각 당의 추경에 대한 의견들을 좀 더 수렴하고 그리고 추경에 대한 계획을
짠 이후에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규제 계획에 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엄마들은 출산의 고통보다 출산 이후 경제적 어려움이 더 크다고 합니다. 아이 낳고 2주 동안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면 200에서 300만 원에 이르는 산후조리 비용은 부담스럽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법 통과 이후 단 한 곳도 공공산후조리원이 설립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령에 규정된 설치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민간에는 2,500만 원짜리 초호화 시설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한 사람들은 고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대다수 국민들은 내가 사는 동네에서 저렴한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싶어합니다. 저는 지난 2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손쉽게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우리도 공공산후조리원 만들겠다며 법안이 언제 통과되느냐는 자치단체 문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수건을 해소할 손쉬운 방법을 정부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기준을 규정된 시행령만 개정하면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기준을 변경해서 국민과 자치단체의 합당한 요구에 응답하길 고소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세월호 참사가 있었고 세월호 인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양 과정에서 유류 피해 발생을 했고 주민들 또 국민들은 그에 대한 보상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는 답이 없습니다. 어제 31일은 제22회 바다의 날이었습니다. 바다날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바다는 안보요, 경제요, 민생이라고 천명을 하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깊은 반성을 시작으로 모든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먼저인 나라다운 나라로 바꿀 것이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진도 지역 등 관련 구역에 있어서는 예외인 것만 같아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에 따른 진도군 어민들의 피해와 상처에 대해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1차 기름 유출 피해에 따른 소송은 3년째 진행 중입니다. 인양시에 발생했던 2차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는 상하이 셀비지와 보험회사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기다리라 이런 대답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세월호에 탑승했던 사람들에게 사고 당시도 가만히 있으라 그렇게 얘기했던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생업을 포기하면서 정부 역할을 대신해온 진도 국민들의 피해 보상을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 그리고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 어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참고로 우리 국민의당 동료 위원님들께도 요청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진도군 피해 어민들의 상경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월호 인양에 따른 유류오염 피해 보상 대책 촉구 집회에 동참해 주실 것을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정중히 요청을 드립니다. 사드 보고 누락 건에 관해서도 한 말씀만 보태겠습니다. 그 사드 관련 보고 누락 사태가 점입 가경입니다. 5월 26일
국방부는 국가안보실장에게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사드가 우리나라에 전개되어 있다고 하는 포괄적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보고서 초안에는 사드 6개 발사대 모 캠프의 보관이라는 문구가 명기되어 있었으나 수차례 강독 과정에서 삭제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여지껏 해왔던 관행처럼 비밀주의 우산에 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국가안보실이 5월 29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보고서 내용도 공개해서 국민들이 알고서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용 안보실장은 5월 29일 보고를 받고 하면서도 심히 전문성을 제대로 갖춘 상태에서 그런 데에 대한 사태의 진전을 막았던 것인지 하는 게 의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와대가 국방부와 공개적으로 남탓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리는 누워서 침뱉기식의 대응 방안입니다. 지금 현재 사드와 관련해서는 한미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고 당연히 중국과의 이해관계도 미묘한 국방 외교상의 문제를 같이 안고 있는 사안들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국방부는 안보는 국민의 신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다. 4강 외교하고도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고 신중한 그런 사안이라는 차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로 더 모두 발언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